누가 제 인생을 미리 설계해 둔 것 같더라고요.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우연히 의뢰를 맡은 재단 이사장 고성희가 서류 한 장과 DNA 결과지로 친엄마라고 다가온 그날부터였죠. 타이밍은 이상하게도 간 이식이 시급하다는 통보가 떨어진 직후였고 예약돼 있던 공여자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실을 잡아 끌듯 일정이 척척 바뀌었고요. 이지혁은 이래서만큼은 냉정한 사람인데요. 그날만큼은 머릿속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늘 장난처럼 말해왔는데 지은호에게만큼은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같이 뒤져볼게. 그렇게 툭 던진 한마디가 시작이었는데요. 그 말이 지은호의 마음 한가운데 불씨처럼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의 카페는 인테리어 공사 막바지였고요. 집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있었는데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집에서 신문을 자주 펼쳤습니다. 고지식하다고들 하지만 상황을 꿰뚫는 데는 아주 날이 서 있었죠. 이지혁이 조심스레 고성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상철은 신문을 반으로 접고 한마디 했습니다. 부산에서 잃어버렸는데 청주 보육원에서 발견됐다고? 중간에 누가 데려간 거잖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지런해. 그 말은 이지혁에게 방향을 줬습니다. 출산 기록, 혼인 관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자. 이상철의 조언이었고요. 김다정은 옆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확인부터 해. 은호를 위해서도. 조옥래 할머니는 그저 손주들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김장수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돌려 요즘 젊은 것들 일이 복잡하네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평범한 목소리 속에서 집안 어른들의 무심한 배려가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의 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개인전 준비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고성희는 재단 일로 외출이 잦았습니다. 박영란은 낯빛이 점점 굳어졌는데요. 엄마, 오늘 목련회 모임이라더니 왜 양평이야? 위치 추적 앱이 말해주는 동선은 자꾸 딴 길로 비켜나갔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이지환은 어설프게 모른 척했는데요. 영란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엄마가 뭔가 숨겨. 나 무섭다. 같이 확인하자.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해보죠. 며칠 후 이지환이 보고를 가져왔는데요. 영나 씨, 오늘 이사장님 혼자 나가셨고요.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오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은호 씨 같았어요. 영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지은호 언니를 엄마가 몰래 만나는 거지? 마음 한구석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는 식당에서 국을 휘젓다가 손목에 힘이 풀려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친엄마라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간을 달라니 이게 사람 사는 얘기냐? 순이는 울컥해도 말끝을 낮췄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다치지 않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개 끄덕이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대학 동문이자 구청 민원과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부산 지역 출생 신고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오래된 건데. 선배는 망설이더니 공식으론 어렵고 비공식으론 찾아볼 수 있다며 며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지혁은 통화를 끊고도 한참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은호를 지키는 일이라고요. 다음 날 카페 공사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문손잡이가 갑자기 헐거워져서 손님이 문을 당기다 손가락을 찌를 뻔했죠. 이수빈이 재빨리 문을 잡았고요. 오빠, 너 진짜 공구 내려놔. 지강호는 괜히 성을 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눈빛이 금방 젖었습니다. 지강호는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을 다시 증명하고 싶었는데요. 번번이 실패했던 투자와 한탕의 꿈이 아직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수빈은 알아차리고 말투를 낮췄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확실한 것부터 하자.
은호 언니가 힘들어. 그 말이 지강호의 기세를 꺾었고 대신 마음을 묶어줬습니다. 며칠 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한한 게 있어. 부산에서 고성희라는 이름으로 쌍둥이 출산 기록이 뜬다. 그런데 한 명은 출생신고, 한 명은 같은 날 사망신고야. 이름이 둘 다 지진이야. 이지혁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심장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생사신고라니. 그 즈음 박성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인전 초대장이 인쇄돼 나왔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은호, 전시다 오픈하면 같이 가줄래? 너의 눈으로 보고 싶다. 답은 금세 왔는데요. 미안해요, 성재씨.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 짧은 문장에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잡을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집착인지 보호인지 본인도 헷갈렸습니다.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간 이식 적합도 검사 안내문이 놓여 있었고 창문엔 겨울 햇빛이 묻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맴돌았고요. 그 사이 이지환과 박영란은 고성희의 서재를 살폈습니다. 이지환은 문 밖에서 서성을 돌며 영나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요. 누가 오면 곤란해요. 영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각진 글씨로 빼곡했던 메모들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이가 떠났다, 은호는 남겨둔다. 나중을 위해. 영란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 엄마 너무 이상해. 영란은 수첩을 덮고 한참 숨을 고른 다음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보여줄 게 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고 테이블 위에 얹힌 수첩은 오래된 비밀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지혁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서늘해졌습니다. 영나야, 이건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라고 우길 수 있어. 더 필요해. 그날 밤 이지혁은 청주로 향했습니다. 청주 보육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는데요. 현재 원장은 다정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30년 전 일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전임 원장의 연락처를 알려줬는데요. 전임 원장은 외곽의 작은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방문 의도를 설명하자 전임 원장은 한참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사정이 어렵다며 울더라고요. 부산 말씨였고요. 이 아이에게 언니가 있었는데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검은 차를 타고 급히 떠났죠. 이지혁 귀에 그 말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부산, 보육원, 검은 차.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이지혁은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공정표에 쫓겼고 스피커에서 작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는데요. 은호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서 말하기가 겁난다.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섭긴 한데요. 숨는다고 사라질 일도 아니죠. 같이 가요. 이상철은 물 흐르듯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지혁이 부산 경찰서로 향하겠다고 하자 이상철은 간단히 정리된 메모를 건넸습니다. 사고 시간, 장소, 피해자 신원, 당시 차량 흔적. 내가 확인해야 할 것들. 김다정은 도시락을 싸주면서 괜히 굶지 말고 챙겨 먹어 하고 웃었습니다. 가족의 그런 일상적인 배려 때문에 이지혁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오래전 뺑소니 사건 기록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 김동철, 새벽 2시, 골목길, 목격자 없음, 도주. 적힌 단어들은 건조했는데요. 이지혁은 기록 사이사이 미세한 틈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한 장, 타이어 자국의 패턴, 당시 차량 정비소 내역이 듬성듬성 맞닿았습니다. 직접 몰았을까 시켰을까? 이지혁 머릿속에서 두 갈래의 길이 번갈아 빛나더라고요.
동시에 박진석의 집에서는 고성희와 정순이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떨림을 억지로 눌렀고 고성희는 어색한 미소를 매만졌습니다. 은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순이의 첫마디는 간절했는데요. 고성희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오래 찾아 헤맸고요. 정순이는 시선을 굳혔습니다. 사랑이면 왜 지금이죠? 두 사람은 더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필요 사이에 놓인 단어들이 서로를 핥히었거든요. 그 무렵 지수빈은 박성재의 전시 초대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이건 진짜 멋있다. 디자인 감각이 딱이야. 박성재는 잠깐 표정이 풀렸는데요. 금세 다시 긴장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호가 올까? 무심코 튀어나온 말에 이수빈은 의미심장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오빠, 사람 마음을 잡고 싶으면 보여주기만 하지 말고 지켜봐줘야 해요. 진짜로. 그 말은 박성재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항상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부산에서 노인을 한 분 만났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던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차가 있었소. 운전자는 키가 작은 편이었던 것 같소. 그 한 줄짜리 기억은 확신이 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더 뚜렷하게 해줬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병원 대기실에서 고성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 이식 적합도 검사가 진행됐고요. 의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많이. 그 말은 부드러웠는데 지은호는 어쩐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손을 잡아 끌어 어둠으로 데려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쩌면 수술할 수도 있어요.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 결정 존중하는데 무서운 건 숨겨도 커지기만 한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보자. 다음 날 이지혁은 청주 전임 원장의 증언 녹음을 정리했고 부산 사고 자료를 파일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박영나의 수첩 사본을 함께 묶었는데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청주, 검은 차, 사망 신고, 보험금, 3살. 그 이야기의 빈칸을 채우듯 작은 조각이 찾아왔습니다. 고성희의 예전 차량 정비 기록, 사고 직후 앞 범퍼 교체, 그리고 박진석의 재무팀 자료에 찍힌 수상한 보험금 유입. 이지혁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내디뎠고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말자. 근데 수술 날짜를 서두르는 건 이상하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감았는데요. 마음 어딘가에서 그래도 엄마일 수 있다는 마지막 신락 같은 기대가 톡 건드려졌던 겁니다. 그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힘들면 말해.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곁에 있을게. 지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라 어느 길로도 발을 떼기 어려웠거든요. 며칠 후 아침, 이지혁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접수하면서 형사의 눈빛을 확인했는데요. 형사는 종이를 차례로 훑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실마리가 있으면 당겨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건조했지만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술,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지혁은 즉시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호야, 지금 멈춰야 한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지은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근데요, 혹시라도 진짜 엄마라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그게 내가 내 곁에 남아있는 이유다. 그 말이 둘 사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박영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를 찾아가 수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이걸 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는 준비해야 해요.
지은호는 수첩을 읽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겨둔다. 나중을 위해. 그 문장만 머릿속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지금쯤 이지화는 박진석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 하나를 고른다. 사랑이냐 체면이냐.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서류라는 단어가 아직 종이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방 안에 그림자처럼 떠 있었거든요. 수술 예정 주가 시작되자 도시의 시간은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준비 전화, 재단 사무실에서의 일정 조정, 카페 공사장에서의 마지막 마감, 그리고 박성재의 전시장 조명이 켜지는 소리까지.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요. 결국 임계점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병원 로비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수술복이 담긴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때 이지혁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한 묶음의 자료가 잡혀 있었는데요. 정비기록 사본, 전임 원장의 녹취록, 보험금 유입 내역, 그리고 부산 사건 파일에서 막 받아낸 타이어 패턴 대조 결과. 이걸로 충분할지 확신은 없지만 멈춰 세울 만큼은 될 거야. 의견 충돌은 병원 복도에서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이제 들어가자. 이지혁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우리 사이에 왜 끼어드는 거죠? 이지혁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호는 장기 도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병원 측에 동행한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성애 씨, 오래된 사건에 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놀라는 기색 없이 미소를 올렸는데요. 그 미소는 금방 깨졌습니다. 형사의 손에 들린 서류철 사이로 교체된 범퍼와 같은 시기에 정비 영수증이 비쳤거든요. 이게 뭐죠? 고성희가 낮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지은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는데요. 눈물은 이상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 지은호는 그제야 숨을 들이쉬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섭네요. 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와 확인은 시간이 걸릴 일이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과정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날 이후로 모두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전시 오프닝에서 사람들의 박수 사이로 휴대폰 화면을 올려다보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자리에서 버텨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박성재는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마음과 누군가의 곁에 서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밤마다 수첩을 읽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고 어떤 밤에는 고성희를 미워했고 어떤 밤에는 불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지강호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튀겼습니다. 나도 언젠가 크게 될 거야 하던 허황한 말 대신 오늘은 그릇을 하나라도 덜 깨자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오래간다. 두 사람은 같은 리듬으로 밤을 닦았습니다. 이수빈은 SNS에 새 컬렉션을 올리고 댓글에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진지하게 글을 남겼습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사랑은 유행을 안 탄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버텨야 한다. 누군가 연애하냐고 물었지만 이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아직 시작도 끝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지화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굴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바꾸는 일. 박진석은 이지환의 등을 툭 쳤습니다. 요즘 믿을 놈이 너 하나다.
웃으면서도 목소리에 작은 피로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 두 사람은 공사 마감이 끝난 카페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 문손잡이는 이번엔 제대로 달려 있었고 손에 닿는 촉감이 새로웠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같이 걸어가 보는 게 덜 무서웠어요. 이지혁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난 늘 그랬어. 내가 나를 밀어내도 옆에 앉을 자리를 지키고 싶더라. 그 말에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까지 밝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육원에 아이를 데려온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는 드물었고 차량의 흔적은 낡았으며 오래된 사건의 기록은 군데군데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가지가 더 맞아떨어집니다. 정비 기록, 보험금 유입, 당시 일정. 다만 결정타가 필요해요. 그 말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낮게 기울어 있었고 지은호의 카페 유리창에는 새로운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새벽의 집. 봉사활동 현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라서 지은호가 붙인 이름이었는데요. 집은 새벽에 더 집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도 결정이야. 급하게 고르지 마. 두 사람은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고 그 평범한 맛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성재의 전시장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열렸습니다. 조명 아래 커다란 캠퍼스에 엷은 은빛의 선들이 겹겹이 그려진 작품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감시의 풍경. 박성재는 설명을 요청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려움이라서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 말은 지은호에게 닿았고 박성재의 눈빛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즈음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무서워. 근데 미워하기도 싫어. 박진석은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용서도 오래 걸린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사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다. 박진석의 그 말은 박영란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메시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고성희에게서 온 짧은 문장. 오해가 많다. 난 내 딸을 사랑한다. 지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자리에는 아직 말 대신 침묵이 맞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불현듯 지은호가 속삭였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설계했는지 지금은 몰라도요. 다음 장은 내가 쓰고 싶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쓰자. 편지는 여전히 봉인된 채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은호의 카페로 오래된 갈색 봉투가 도착했는데요. 받는 사람란에는 진이와 은호의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대신 낡은 열쇠고리 하나와 숫자 메모가 들어 있었는데 청주 312-7이라는 필기 아래로 1995년 탁송 영수증이 접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당장 열어보자는 마음과 더 준비하자는 마음 사이에서 오래 망설였고 결국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함께 가보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되 놓치지도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증언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금이 갈 뿐이다. 청주의 옛 정비소 주인이 뒤늦게 연락을 보내왔다. 사고 직후 교체된 범퍼에 관해 그날 밤 낯선 여자가 급하게 맡겼다고 말할 수도 기억이 뒤섞였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흘러가지만 영수증은 남습니다. 단정은 보류, 확인은 계속. 누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지, 누가 열쇠를 건넸는지 아직 마지막 퍼즐이 맞지 않는다. 선택은 아직 유예 중이다. 수술은 연기됐고 누군가의 몸이 아닌 누군가의 삶으로 돌아와 질문을 다시 쓰는 시간이 주어졌다. 정순이는 밤마다 기도를 하듯 국을 끓이고 지은호는 카운터 아래 비밀 서랍에 열쇠고리를 넣어두었다. 필요할 때 꺼내자.
이지혁은 서랍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확인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박성재는 전시 마지막 날 감시의 풍경 옆에 작은 캔버스를 추가로 걸었다. 제목은 증인의 자리. 그는 설명 대신 방명록 첫 줄에 짧게 썼다. 보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곁에 서는 마음. 박영란은 밤마다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치며 어머니에게 묻고 또 묻는다. 엄마, 그날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어? 이야기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전진한다. 아직 풀지 않은 비밀은 의도적으로 남겨둔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다. 왜 쌍둥이의 이름을 똑같이 신고해야만 했는지. 왜 청주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흔들리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두려움의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열릴 문은 하나뿐이다. 청주 시내 오래된 금고 앞 312-7이 새겨진 서랍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편지가 나올지, 영수증이 더 나올지, 혹은 전혀 다른 이름표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이것이다. 누가 누구를 버렸고 누가 누구를 지키려 했는지는 그 서랍을 열었을 때 비로소 방향을 드러낼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